Treasury Secretary testifying to Senate Finance this morning for more on what's been happening in the hearing. Let's get to Eamon Javers in D.C. Morning, Eamon. Yeah, good morning, Carl. A testy moment here between the Treasury Secretary and the ranking Democrat on the committee, Ron Wyden, over the question of who's paying the cost for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Are American consumers paying those costs? Here's how that moment played out. 지난해 봄날 워싱턴에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식 청문회에서 예상된 제도적 시나리오와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정기감독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회의는 대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데 기술적인 질문, 신중한 답변, 의례적인 기록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작 몇 분 만에 이번 회의가 일반적인 행정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진행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분위기는 여전히 공식적이었지만 질문의 흐름은 즉각적인 경제 내용을 넘어선 긴장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환점은 민주당 소속 숀 캐스턴 의원이 2024년 1월 30일 일자로 스콧 베센트와 키스퀘어 그룹 팀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을 때 찾아왔다. 문서에는 무역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 문서를 제시받자 베센트는 처음에 해당 진술을 상황적 해석으로 규정하려 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분석일 뿐 단정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스턴의 집요한 추궁은 경제정책 논의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전 서면, 기록과 의회 증언 사이의 일관성 문제였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은 고조된 어조가 아닌 명확한 답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위원장 앞에서 이전의 한 발언을 수정하고 싶은지 묻자 베센트는 불분명한 시간적 언급을 하고 서로 다른 문서를 혼동하는 등 조각난 설명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 에피소드는 청문회 기록의 명백한 대립이 아닌 국무장관에게 기대되는 명확성이 주저하는 답변으로 대체된 제도적 모호성의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첫 번째 질문 블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잠시 후 짐 하임스 의원은 논의를 다른 축으로 전환하며 장관 자신이 앞서 언급한 금융 부문의 소위 악의적 행위자들의 존재 여부를 질문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회 조사위원회가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답변은 형식적으로는 변호할 수 있었지만 재무부의 공개적 수사와 입법 감독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청문회 분위기는 조이스 비티 하원 의원이 저소득층 주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 즉 CDFI에 배정된 자금의 집행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비티 의원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고 추후 설명을 덧붙이는 객관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반면 베센트 차관은 행정 절차와 내부 규정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절차적 설명에 의존했다. 제한된 조건으로 답변을 거부하자 비티 의원은 차관이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공식 기록에 남겼다. 이어 아야나 프레슬리 의원은 청문회의 초점을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으로 전환하며 왜 아기 필수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면 특정 산업 자재 같은 다른 품목들은 포함되었는지 질문했다. 프레슬리 의원은 재무부 자체도 카시트 같은 품목을 필수 안전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성격의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밝히며 그 책임을 대통령과 행정부의 다른 기관들에 돌렸다. 이 문제의 사회적 시급성과 제도적으로 회피적인 대응 사이의 대비는 경제 정책과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주제들이 쌓여 기관 간 중복 처리라는 인상을 주었다.
캐스턴이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법적 근거에 대해 다시 질문하자 베네수엘라 자산의 관리 및 처분 문제가 제기되었다. 1월 9일 행정명령과 국제비상경제권 한법 IEEPEA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적 회색지대를 드러냈다. 베센트는 재무부가 국무부 및 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해당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인정은 제한적이었지만 제도적 무게를 가졌다. 이러한 유형의 청문회에서 외국 주권 자산과 관련된 조치에 법적 근거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의회가 외교 및 금융 정책에 대해 행사하는 효과적인 감독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질문 내용이나 개별 답변에 국한되지 않았다. 청문회 내내 드러난 것은 재무부의 다양한 업무 영역이 동일한 불명확한 의사소통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더 광범위한 서사였다. 관세, 주택, 국제자산 또는 금융감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답변들은 미래의 절차, 기관 간 조정 또는 진행 중인 평가에 근거하여 쉽게 확인되거나 반박될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을 피했다. 미국 제도 운영에 정통한 관찰자들에게 이런 유형의 청문회는 즉각적인 효과나 확정적인 결론을 거의 내지 않는다. 이 청문회가 하는 일은 기록을 남기고 문서적 이정표를 세우며 공식적인 정보 요청, 추가 보고서 또는 새로운 소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감을 시사하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즉각적인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를 축적해 나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맥락화하여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종종 이러한 기술적으로 보이는 세부 사항들, 즉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청문회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행정부의 권한, 입법부의 감독, 기관의 책임 사이에서 가장 깊은 균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일련의 모호한 답변으로 보였던 것들이 점차 더 넓은 차원을 띠기 시작했으며 이는 재무부가 점점 더 분열되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권한을 행사해온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스캇 베센트의 그 회의 참석은 특정 결정에 대한 변회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 내 여러 기관 간의 책임 중복 현상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더욱 빈번해진 현상이다. 이 같은 책임 소재의 혼란은 논의가 해외 자산 관리,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수익금과 관련된 자금을 직접 다루게 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션 캐스턴 의원은 보다 기술적인 질문으로 이 주제를 다시 제기하며 1월 9일 행정명령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이 명령이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에게 해당 자산의 관리권을 부여한 방식을 언급했다. 베센트가 당시 이 관행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한 것은 미국 행정부에서 반복되는 문제, 즉 투명성이 부족한 기관 간 협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대한 결정들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드러냈다. 캐스턴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언급하며 더 나아가 해당 자금 일부가 카타르의 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자금 해제 요청을 매월 검토하기 위한 공식 협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음을 지적했다. 이 협정에 대해 질문을 받은 베센트는 해당 문서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 없다고 답했다.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이 불일치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행정부 내 여러 부처 간의 일관성이 제도적 신뢰성의 핵심적인 시스템에서 두 국무장관 간의 공개적 입장 불일치는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기록되었다. 이 논쟁은 캐스턴이 감사 및 통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차원을 더했다.
베센트는 해제된 자금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연계된 세력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는지 묻자 향후 외부 감사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감사인들과 체결된 계약이 있는지 추궁받자 아직 유효한 계약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선언된 의도와 공식적 구조 사이의 간극은 완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광범위한 결정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후 서로 다른 분야를 탐구했지만 동일한 핵심 주제로 연결되었다. 리치 토레스 의원은 관세 정책과 그 정책이 미국 재산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토레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장 건설 증가에 대한 공개 발언과 2025년 4월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순고용 감소가 나타난 공식 통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수치 제시를 요구받자 베센트는 약 7만 개의 일자리 감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신규 공장 설립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정치적 서사와 실제 경제 사이클 사이의 고전적인 긴장을 드러냈다. 행정부가 관세를 국제 협상 도구이자 국내 생산 촉진 수단으로 옹호하는 동안 의원들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지적했다. 이 두 시간적 관점을 조화시키는 어려움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진행 중인 정책 평가에서 어느 관점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레스가 바나나와 커피처럼 국내 대체제가 없거나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동일한 논리가 나타났다. 베센트가 이러한 관세를 포기하면 미국의 협상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답한 것은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논쟁은 이념적 차원이 아닌 무역 정책 내 위험, 비용, 이익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벌어졌다. 토레스가 연방준비제도 독립성을 언급하면서 제도적 초점은 더욱 확대되었다. 대통령이 통화 정책 차이로 중앙은행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 묻자 베센트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의견을 피했다. 연방준비제도를 독립기관으로 분류하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가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장관은 미국 경제 시스템의 논쟁점 중 하나인 통화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한계에 대한 논의를 열어두었다. 다른 발언들도 상황의 복잡성을 부각시켰다. 예수스 추이 가르시아 의원은 이민이 주택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득 데이터와 평균 부동산 가격 사이에 명백한 모순을 지적했다. 이 논쟁은 거시경제 분석이 지역 현실과 특정 커뮤니티의 경험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공정책 수립의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청문회 내내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단일 오류나 고립된 답변, 특정 주제의 부적절한 처리 문제가 아니었다. 재무부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운영하며 종종 행정부 내 다른 기관과의 비공식적 협조를 바탕으로 한 여러 분야의 수렴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안정기에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국회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게 되면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이다. 이러한 청문회는 논의를 종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논의를 시작하며 이후 조사와 법적 분석, 미래의 정치적 결정을 안내할 기록을 생성한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맥락을 고려한 추적을 통해서만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충돌하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의 행정적 종결로 인해
직접적인 기소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즉각적인 제도적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다. 남은 것은 산기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법률가, 공공정책 전문가, 재무부 전직 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는 스콧 베센트의 개인적 행적에서 빠르게 벗어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발언, 기록, 누락사항들의 체계적 결과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초점은 민감한 분야에서 행정부의 운영 방식, 즉 규범적 불확실성의 영역과 외부 통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간 협조 체계에 의해 종종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옮겨졌다. 헌법 법률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해석은 이 사건의 핵심이 개별적 모순이 아니라 행정적 결정의 여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분석가들은 공식적인 무력 충돌과 무관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즉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암묵적으로 인용한 것이 이 법적 수단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센트가 국무부와 에너지부와의 합의를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법적 근거를 즉시 제시하지 않은 점은 명확히 명시된 법적 근거보다 신속성과 운영적 적응성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 모델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다른 관측자들은 보다 신중한 해석을 내리며 미국의 제도적 구조가 역사적으로 기능적 모호성을 어느 정도 내포해 왔으며 특히 외교, 재정, 국가안보가 교차하는 분야에서 그러하다고 상기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문회는 제도적 단절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을 위해 고안된 수단이 점점 더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누적된 마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인 감사 절차의 부재와 독립기관과의 사전 계약 미체결이 취약점을 초래하며 더 큰 금액과 더 긴 기간이 걸릴수록 이러한 취약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국내 경제 정책 논쟁에서도 해석은 분열되었다. 행정부와 가까운 경제학자들은 베센트가 제시한 관세 방어 논리가 단기적 일자리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 무역 협상을 위한 전략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그룹에 따르면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 생산 체인 재편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비판자들은 장관이 공식 자료와 이전 공개 발언을 조화시키지 못한 점이 정부 논리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를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의 자율성 문제는 청문회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논의되었다. 베센트가 중앙은행의 단일 행정부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선택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기관적 신중함으로 보며 대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논쟁을 미리 예상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해석했다. 다른 이들에게는 행정부 내 명확한 지침 부재가 통화 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긴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과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리치 토레스, 아야나 프레슬리, 조이스 비티, 헤수스 가르시아 등 의원들과의 상호작용도 더 넓은 시각에서 평가되기 시작했다. 분석은 답변의 즉각적인 내용을 넘어 결정을 향후 평가, 진행 중인 연구 또는 상급 기관으로 미루는 반복적인 패턴에 집중했다. 일부 입법부 분석가들은 이를 정보 통제의 의도적인 전략으로 해석하며 이는 여지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지적한다. 다른 이들은 행정부의 기술적 언어와 의회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답변에 대한 기대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석 축은 정치적 서사 구축과 행정적 책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마르코 루비오 같은 인물들의 공개 발언과 베센트가 선서해 제공한 답변 사이의 불일치는
내부 조율 정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구성원 간 의견 차이는 흔한 일이지만 생중계 청문회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점은 기관 신뢰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출 요소를 추가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사건의 공식적 파장에 대한 일관된 견해는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는 청문회가 문서 제출 및 서면 설명 요청으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해당 절차에서 비교적 흔한 결말이다. 다른 이들은 기록된 자료가 특히 해외 자산 관리와 비상 권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그 영향이 주로 정치적일 것이며 향후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몇 달간 재무부와 의회 간의 관계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해석들의 공통점은 시스템이 아직 정착 과정에 있다는 인식이다. 결정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고 어떤 권한도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전받지 않았으며 그 시점에서 법적 선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기록, 진술, 침묵의 집합체로 이는 기관의 기록 보관소에 편입되어 정치적, 법적, 행정적 행위자들의 향후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성격의 사건들은 즉각적이거나 선형적인 반응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이들은 누적되고 다른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를 얻는다. 스콧 베센트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는 바로 이러한 역학관계에 속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작되어 계속 진행 중인 논의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제도적 메커니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미국 정치 체제가 긴장 상태에서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논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